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법적 단죄도 피할 길이 없으며 재기 가능성 역시 없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경우처럼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권 말 자신의 당을 떠나야 했던 경우에도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전직의 출당만으로 보수 진영의 쇄신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바른정당 통합파가 명분을 얻었다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명분이 되긴 뭐가 됩니까? 합쳐야 지방선거도 해볼 수 있고 정부 여당에 맞서 존재감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박근혜 탈당을 대단한 사건이라도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친박 청산하고 보수가 재탄생하겠다던 거창했던 선언에 턱없이 모자란데도 명분이 된다고 언론이 같이 퉁쳐주니까 정치의 연출에 언론이 같이 장단을 맞춰주니까 얼마나 정치하기 쉽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보수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로도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치가 후진 게 과연 정치만의 책임인가?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보셨어요? TV가 없어서요, 집에. 블랙하우스. 너무하네. 네, 오늘 인터넷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는데 그것도 안 보고 말이죠. 네, TV를 사주십시오. 이게 이제 HD로 보면 비주얼 충격이 대단해요. 지상파에 나올 수 없는 얼굴이 나옵니다.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이거 화면 자체가 불법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출당하고 사실은 서청원, 최경환 나가라고 하고 이거 사실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6개월 전에 우리 당의 친박 없다고 하면서 서청원 의원을 복당시킨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 자신입니다. 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대선 치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그 중에서 당원권 정지된 분들 그리고 그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윤상의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자, 했을 때 했을 건데요. 당의 친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소위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고 걷기 일부라고 했는데 당의 당헌당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청산한다는 친박은 없다고. 예, 이분들 구해야 한다고 하는 당사자였어요. 바로. 어쨌든 정치가 이렇게 좀 뻔뻔합니다. 이런 면에서. 네, 근데 또 그저께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바퀴벌레라고 다시 또 친박 세력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명분이 된다라고, 명분을 얻었다고,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절박하긴 하죠. 보수정당의 지금 사정이.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 스탠스는 언론에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자, 오늘 뉴스 짚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BS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4억 원가량이 들었는데 전부 5만 원권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때는 10명 정도였는데 이들한테 500만 원권으로 줬고요. 또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는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원 가까이를 모두 현금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특활비냐 아니냐 국정원에서 준,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통장이 있어요. 개인 통장이. 대략 뭐 10억 정도. 네, 그렇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급여가 들어갔던 1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4억이 빠졌는지를 일단 우선 체크해보면 거기서 안 빠졌다면 국정원 돈이거나 그죠? 아니면 최순실 씨가 이거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장시호 씨에게 이제 구치소에 둘 다 수감돼 있는 과정에서 만나서 삼성동에 금고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인 삼성동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 가면 평생 먹을 돈이 있으니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나가면 거기서 돈을 꺼내서 정유라 씨 모자를 보살펴 달라라는 이야기를 검찰 조사 받을 때 했었죠. 그 돈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줬다고 하니까 변호사비를. 네, 우선은 청와대 관계자가 변호인들에게 직접 돈을 줬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돈의 출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나섰다는 점에서는 청와대에 있던 금고, 그러니까 국정원 돈, 특활비, 거기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아마도 검찰도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이전 정권들도 사실은 청와대에 비용이 모자라서 국정원에서 가져 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관행이다라는 주장인 건데 설사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관행이 아닌 게 청와대 재정은 총무비서관이 관정을 하고 출납은 실무 책임이 그 다음에 재무팀장이라고 있어요. 그 라인에. 근데 재무팀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국정원 이 특활비의 경우에는 돈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관행으로 갖다 썼다면 그러니까 직원들 명절 떡값이나 경력금 등등 그런 식으로 청와대 운영에 쓰였으면 당연히 입출금을 알아야 되죠, 재무팀장이. 근데 재무팀장은 입출금을 하지도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그런 돈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3인방과 대통령 정도만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끼리 나눠 썼다는 거 아닙니까? 3인방도 명절이면 3천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 진술도 나오고 청와대 운영과 무관한 거예요. 그 특활비가 관행이었다 하고 그 주장하고도 안 맞는 성격의 돈이었던 거죠. 네, 그와 관련된 정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봤다가 지난해 7월 달에 미르 관련된 재단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 상납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또 그런데 2달 있다가는 다시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대통령이 지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내던 돈에서요 2배를 올려서 2억 원을 줬는데요. 이 돈을 당시에 정호성 비서관이 가져갔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관사에 직접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돈이고 그리고 3인방에는 명절에 3천만 원씩 줬다는 거고 3인방에 걔만 준 돈이 합쳐서 몇 억 된다는 것이고, 전체 중에. 자기들끼리 해먹은 돈인 겁니다, 이건. 네, 재임 기간에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들을 다 샀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 돈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해먹은 돈은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이 여기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정황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배달 루트였겠죠. 대통령 관사에 갖다 주면 대통령이 그걸 들고 나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달해서 줬을 것이고 배달의 후보군으로는 또 몇 사람이 있어요. 이영선 전 경호관, 항상 가까이 있었던 윤전추 행정관. 이 두 사람은 특히 최순실과 연결고리이기도 하죠. 네, 직접 소개한 사람입니다.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요. 그 비서 3인방 중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전 물망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최순실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그러니까 라인 선상에 있었던 몇 명 없어요. 이영선, 윤전추, 정호성 직접 라인 선상에 있었던 사람은 이 후보군이 배달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렸을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영선 전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을 70여 대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있었죠. 생각해 보시면 휴대폰을 한 대 사서 개설을 하고 요금을 내요. 그럼 대당 아무리 못해도 50만 원.
그게 후진폰을 샀을 리도 없잖아요. 일부러. 50만 원도 적게 잡은 거긴 하지만 50만 원만 해도 3,500만 원입니다. 이걸 쓰면 비용이 나가죠. 당연히. 기본 요금만 해도. 기본 요금을 했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비용과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는 비용, 개통하는 비용, 사용료 한 5천만 원 정도는 좋게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을 자기 돈을 썼을 리 있습니까? 이영선 경호관이? 아마도 그 돈에 썼을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포폰 중에 일부러 사용했다는 보도도 분명히 있었죠. 최순실 씨가 적어도 대포폰 관련해서라도 그 돈에 일부러 사용한 거는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심부름꾼들 찾는 게 이 사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쓴 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논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터넷에 박적박이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은 박근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관련된 사안들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멘트를 참 많이 그렇죠. 과거했습니다. 자, 이 특활비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묶어서 지금 네, 정리를 그래서 해서.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강제 구인하겠죠. 네. 아마도. 네,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한테 돈 줬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이제 휴대폰을 닦아줬던 처음에 우리가 잊지 못하는 장면.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건네준. 공손하게 건네준. 이영선 행정관이 사실상 최순실의 수행을 했고 비선 의료진들의 출입, 기치료 아줌마의 출입 등등을 담당했던 소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최순실 씨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중간 인물로 배달 루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예. 그러니까 안 오는 거겠죠? 네, 여전히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받고 징역 1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구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야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강제 구인을 못하겠지만 이 경우는 강제 구인하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가 주말 내내 나왔던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뉴스 몇 가지 묶어서 얘기한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빌딩인 영포 빌딩을요, 자신이 만든 청계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의 건물 입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를 안 내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 플래닝이라는 곳입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는 사실은 기부했으니까요. 목적 사업에만 돈을 쓸 수 있는 재단인데, 그 재단이 이제 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구하고도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다스 자회사를 거기에 들여서 지금 10년 가까이 무료로 건물을 쓰게 하고 있다. 네, 강남의 핵심적인 자리인데요. 거기서도 월세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수관계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 보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예, 또 이 빌딩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2008년에 BBK 특검 검사팀 중에서 한 명인 특검보가 이 사무실에 특검이 해산한 지 2달 만에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신이 특검했던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바로 진짜 거의 직후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나 의심하게 하는 이런 뉴스가 이제 10년 만에 나오는군요. 10년 전 일인데.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전용 해선을 깔아놓고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수시로 열람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NLL 포기 발언으로 한창 논란이었었는데 그때 회담 자료를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27차례 열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새누리당에서 한참 문재인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였는데 그와 관련된 주장들을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가 청와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때 아주 많이 본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을 원격으로 열람한 게 그렇게 해서 총 3,000 몇백 번 정도. 네, 3,800여 번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 노무현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파멸시켜야 된다. 그래야 보수 정권이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00번이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하루 10번씩 본 것이고, 예. 5년으로 따져도 몇 번입니까? 이틀에 한 번씩 본 겁니까? 엄청나게 본 거죠. 예. 매번 뭐 없나 싶어서 뒤져보고, 예. 그걸 건수를 잡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정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 보복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탄압을 하거나 뭐 보복당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보복이란 논리적인 성립이 안 됩니다. 예. 자. 물론 국가기록원 쪽에서는 규정대로 열람했다라고는 하지만요. 외부에서 이렇게 열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거면 대통령 기록물 따로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원격으로 다 하는데 갖다 놓고 하지.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을. 자, 이건 전문가하고 따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예, 요 사안은. 어쨌든 그렇게 열람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예, 하나, 둘 정도 제목 읽고. 네, 오늘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등 9명이요. 집단으로 탈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른정당이 만들어진 지 9개월여 만에요.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오랫동안 오갔던 이야기라, 예. 결국 숫자가 몇 명이고 언제냐가 이제 관심 대상이었는데, 대략 9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인가요? 이렇게 되면? 예. 네, 내일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복귀가 맞죠? 원대 복귀. 예. 여기서 이제 꼭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김무성 전 대표는 유승민 의원을 당시 망설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있겠다고 한 유승민 의원을 최후에 끌고 나온 장본인이에요. 바른정당을 만들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만들 네. 때. 본인은 이제 좀 더 노력해보겠다. 새누리당이 남아서. 하던 유승민 의원을, 극구 끌고 나온 장본인인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나는 그렇다면 보수의 세계를 가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점을, 예. 기사가 쏟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서 다시 언급해 듭니다. 예.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가 뭐고 다 떠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 돌아가도 자기는 유승민 대표 의원 옆에 남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첫 순서 2달째 고정 코너입니다.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은 일주일에 2번을 나오고 계세요. 최고의 고정입니다. 지금. 최다 출연 고정.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도, 사실은 이 다스가 누구 겁니까? 예, 여기서 시작됐고, 참, 진도 나갈 일이 많은데. 보따리가 많습니다. 예, 아직 내놓을 거 많은데, 지난주에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신, 방송이 있었어요. 예. 잠깐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양심 고백인데 BBK 투자자문회사는 이미 있었던 거고 MB와 김경준이 LKE 합쳐서 만든 게 LKE를 비롯한 이뱅크 금융 포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역의 펀드들은 되게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김경준이 이 돈을 유용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조작이나 유용이 들통이 나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사업 취소를 받으니까 그때 MB와 김경준이 헤어지고 헤어진 다음에 김경준이 만든 게 옵셔널 벤처스. 그 옵셔널 벤처스에서 19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고 7명의 여권 조작을 해갖고 주가를 띄우고 유상증자하고 해서 300억을 벌어갖고 미국으로 김경준이 튀니까 그런데 2심에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2007년에 돌연 김경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여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걸 했다는 얘기도 많은데 발표를 했는데 그 임용 계약서가 조작임이 또 밝혀져요.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김경준이라는 국제 금융사기꾼 김경준, 예, 에리카 MB가 당한 겁니다. 자, 보신 분들도 있고 인터넷에서 이 클립이 포털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썰전 유명한 JTBC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박형준 교수가 닷새에 관해서 양심 선언이라며 양심이라뇨. 아유. 양심 선언이라며 닷새와 관련된 나름의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MB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MB의 핵심 당사자들, MB 관련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이 딱 이런 거죠. 네,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실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MB의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어요. 나경원 그 의원과 함께. 근데 박형준 씨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MB의 복심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방송 사고 수준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완전 MB 개인의 대변인 역할을 통해서 한 걸로. 그래서 봅니다. 저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네, 좋아요. 요 박형준 교수가 얘기한 프레임이 사실은 이명박 후보 시절의 프레임이기도 하고 검찰이 특검에서 발표한 프레임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10년 동안 주장하는 프레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두 전문가 분들이 벌떡이를 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간 뭡니까?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3박 4일인데.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두세 가지 정도만 이게 이 프레임이 왜 사실과 다른가 짚고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도 발언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방송에 나와서, 왜냐면 다른 방송에서는 말이죠. 박형준 교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박형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 모르니까. 저희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저희가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섭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양심 고백이라고 했던 양심에 대한 단어부터 조금 다시 고쳐주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양심 고백이 아니라 양심 매각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당사자가 있을 때 하시고요. 자, 그냥 사실관계 여기서 아주 많은데 굵직한 것만 얘기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BBK 이미 있었다는 거죠. 김경준 씨 혼자 사업하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제 주장을 보면 김경준 씨는 99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몇 달 후 4월에 BBK를 만든다. 김경준 씨의 주장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2000년 2월에 만났다. 이렇게 돼야 이제 BBK 설립한 뒤가 되거든요. 이후. 그래서 BBK 설립은 김경준이 한 거고 나는 안 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고수한 이제 박형준 교수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아닙니까? 2002년에 만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00년 2월. 2000년 2월에 만난 건 아니고 그 전에 에리카 김하고 이명박 씨가 미국에 건너가 있는 동안에 그때 그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직이 의원 상실됐죠. 그 미국 가서 에리카 김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아마 소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에리카 김 씨도 본인이
MB와 김경준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경준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아주 뭐 굉장히. 그건 뭐 이해갑니다. 가족끼리. 네, 그럴 수 있죠. 이 사건에 연루시키고 싶지 않은 동생의 마음이겠죠. 예. 자, 99년 4월에 BBK를 김경준이 설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모른다고 얘기했죠.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고 떠들고 다닌 게 바로 설립 직후부터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명함과 그다음 동영상과 그게 99년 지나서 2000년에 다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처음 만들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5천만 원은 투자 회사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삼성생명 빌딩에 그렇죠. 17층에 그 회사를 만드는데 5천만 원으로 사실 그 안에 임대료도 다 못 내는 상황이잖아요. 보증금도 안 됩니다.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17층에 거의 전축을 썼거든요. 회사가 생기자마자 이 보증금도 못 낼 만한 작은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여기서 어떻게 사무실 엽니까? 근데 삼성생명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든요. 고르되. 네, 그렇죠. 예. 실제 그리고 삼성생명이 나중에 100억을 투자하죠. 그렇습니다. 예, 100억을 투자하고 이 얘기하니까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 소위 BBK의 투자자들이 다 김경준 씨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친구 그리고 동료 그리고 교회에서도 투자를 했어요. 진짜 웃긴 게 장신대 쪽에서 4억인가에 몇 억 투자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교회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였죠. 여기. 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도 투자할 때 이명박 씨의 친구죠.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중에 BBK가 좀 잘못되자마자 BBK에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김경준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돈 그렇죠. 달라고 하고 모발하고 네. 그다음에 내용 증명 보냈죠. 심택이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소송 대상을 이명박 씨와 김경준 씨 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일단 MB 쪽에서 김경준이라는 국제금융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든 다른 피해자들은 MB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했다고 주장했죠.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김경준 씨는 그 전에 국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그냥 은행이죠. 예. 그리고 그때 나이 34살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보면은 심택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생명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하나은행 여기 돈을 넣은 당시 김승효 행장도 고대 동문이었죠. 네네. 네. 그 절친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장신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장로가 이 재단의 후원자이자 재단의 감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뜬금없이 장신대가 BBK 등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됐던 곳이니까요. 더더군다나 BBK에 투자한 사람들, 이런 회사도 관련이 있지만 BBK 직원들도 모두 MB 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장부를 담당하던 사람이. BBK 경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리였는데 어떻게 김경준 씨 겁니까 이게. 돈 관리를 했는데. 그리고 정관을 보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명박 MB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김경준 씨가 조작했다고 했죠. 예. 자기 회사를 남한테 주는 조작도 합니까? 거꾸로 조작은 해도 남의 회사를 내 걸로 뺏는. 투자자들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나 관계자들이나 자기가 관계한 곳들에서부터 돈을 받았어요. 다. 김경준 씨하고 연결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30억인가요? 어디인가? 이뱅크라고 예. 돈이 30억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분의 수사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수사 기록을 보니까. 그런데 그분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분도 관련성이 충분히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생명도 당시 배정충 사장이 고려대 동문이었고 동문 아니면 본인이 관여한 곳 아니면 다스 이런 곳에서 다 돈이 들어오는데 김경준 씨가 저런 것도 있어요. 김경준 씨가 돈을 이제 다스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시 사장이 LA에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법정 진술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국내가 아니라 거기서 그때 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당신이 김경준 씨에게 판사가 묻는 거예요. 그 다스 사장한테 김경준 씨를 투자 이전에 만난 적이 있나? 없다. 예.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고요. 딱 30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190억을 투자하는 회사의 사장한테 이 김경준 씨를 만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김경준 씨 투자 관련해서 회사가 논의한 적이 있냐? 없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지어는 그 190억 중에 9억을 LKE를 만들 때 김경준 씨 유상증자 대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에서 밝혀놨어요. 자, 이 다스가 190억입니다. 당시 다스의 뭐라고 그러죠? 남아있는 순이익이나 뭐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큰 그렇죠. 이익잉여금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금 회사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돈은 190억을 확 쏟아부으면서 그 사장은 그 투자 대상인 김경준 씨를 만난 적도 없고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만난 지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30분 만에 투자 결정을 했는데, 그럼 이상은, 그리고, 누굽니까? 이상은하고 김재정 씨. 그러니까, 최대 주주들이죠. 예, 그 두 사람이 물어봤느냐. 김경준 씨가 어떤 사람이냐고, 김경준 씨를 만난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가 운명이 걸린 190억을 투자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김경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모른다고. 네. 가족들인데 자기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는 김경준 씨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고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 190억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김경준 씨는 김재정 씨를 집사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집사인 줄 알았고요. 왜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집에 갔더니 네. 집사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바 입고 일하고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 190억을 투자한 다스의 사장은 김경준 씨를 그때 처음 받고 30분 만에 190억을 투자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게 다스의 결정입니까? 자체적으로. 자, 이거 하나만 해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 10개인데 하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방송을. 하나만 가지고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 이제 다 끝났어. 아니 10분 남았는데 너무 많이 했네. 아니, 이제 박형준 교수님이 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짚어야 되는데. 1번이에요. 지금 10번 중에 1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박형준 교수님이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저희가 섭외 한번 들어갈 테니까요. 네. 이 시간이 같이 나와가지고 알고 계신 거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예. 뭐 여권을 7명 여권을 조작해가지고 예. 외국인이 투자한 것처럼 만들었고 이건 이제 정말 자세히 알지 못하면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왜곡을 시킬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딱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렇습니다. 저희하고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너무 많네 이거. 다 하려고 그러니까. 몇 개는 해야죠, 중요한 거. 근데 또 주진우 기자가 또 뭐 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참. 네.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네. 새로 진도도 나가야 되는데. 스위스 검찰이 다스에 강제 송금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 강제 송금할 네, 능력이 없고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스위스 검찰에 그 소송을 한 거는 맞아요, 다스가. 이게 참 웃기는 표현 아닙니까? 스위스 검찰이 다스에 강제 송금을 한 것이다. 돈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스가. 주니까 강제로. 이런 강제가 다 있나? 아니, 140억을 받아! 강제로 준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김경준 쪽에서 보내려고 편지도 썼지 않습니까? 검찰에. 에리카 김 누나가 언제 가니까 좀 잘 봐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김경준이 저기 다스로 송금한 건데 이걸 무슨 스위스 검찰이 강제로 송금을 다스에 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무리수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또 한 가지는 꼭 짚어야 될 만한 게 여기서 이상은 씨가 이명박 씨 형이
창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사실 그 87년도에 이 회사 다스라는 회사를 만들 때는 대북이공이었습니다. 김재정 씨가 창업주거든요. 네, 최대 주주였고요. 서류상으로는 예. 그 당시에 그 87년도에 그 7월 달에 6억을 처음에 넣고 설립을 했고 8월 달에 4억을 더 넣어서 10억을 가지고 김재정 씨 단독 회사였어요. 네. 그때는. 그러다가 26%를 이상은 씨한테 넘기고 후지기공 지분을 이상은 씨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의 그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상은 씨는 그 전에 그 목장에서 소 키우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다스를 그 김재정 씨가 창업을 했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상은 씨가 창업을 했고 그때 도움을 이명박 씨로부터 받았고 그 자녀에게 그 지금 이제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이제 서로 도움을 준다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은 씨를 창업주로 등장시킨 거죠. 지금 10개 의혹 중에 10개 박형준이 얘기한 10가지 그 잘못 중에 지금 하나 얘기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왕 어차피 진도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이번에 MB에 대한 그 특별한 기사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네. 심택 얘기 몇 번 나왔는데. 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택 사장이 고려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50억을 잃게 될 처지가 되자 소송을 하죠. 근데 그때 팩스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은 심택의 이제 전용호 회장이 그 팩스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명박 그때 당시에는 후보 이명박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죠 참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회장이라며 자신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했다. 예. 네. 그런 내용이 팩스에 남아 있습니다. 종이로. 그리고 소송했죠. 예, 그리고 나서 그리고 소송도 했죠. 근데 소송할 때 이 팩스가 증거 자료로 제출됐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입수가 됐는데 그러면서는 김윤옥 여사가 그 심택 사장이죠. 예. 회장의 동생 전세호 사장 누나인 전영숙 씨에게 전화해서 우리 남편이 BBK 대주주니까 마음 놓고 투자해라 하고 식사 자리에서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BBK 회장에게 나를 믿고 투자해라 이런 얘기 했다는 이야기를 심택의 사장과 회장이 합니다. 예. 심택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증거는 하나은행도 그렇죠. 하나은행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 문건에 보면은 MB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뚝 잘라가지고 BBK는 김경준이가 설립했을 뿐이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만 다 왜곡시켰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MB의 전략이었고요. 검찰이 만들어준 MB를 자유롭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아, 10개 언제 하나? 뭐 다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한 가지 하다가 말았고 나머지 또 길게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자 저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박형준 교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거나 저희 셋을 썰전에 불러주세요. 예, 말이 나올 때마다 다 반박할 테니까 모조리다. 자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이제 요것대로 두고요. 이어서 보따리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아니 이건 보따리 다른 보따리예요. 아 다른 보따리. 지난번에 2번 보따리구나. 2번 다스의 이제 장부들과 그리고 비자금 회사들의 그 내역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기자들의 많은 참전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보따리 2번 보따리 들고 왔는데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그 비자금들 대부분 해외에 있다 이렇게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사실은 사법기관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와주거나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찾을 수 있지. 해외 계좌를 우리가 막 열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 국가의 사법기관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취재가 좀 있습니다. 해외 사법기관들이 요 비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는 첩보를 주진우 기자가 좀 가지고 왔어요. 예. 잠깐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외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수사기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조심스럽네. 네. 말을 더듬고. 제가 미국 가서 워싱턴에서 만난 그 미국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에 있는 다스 현지 법인에서 거액의 돈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거는 미국 네. 사법기관의 이야기입니다. 네. 싱가포르의 한 계좌를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상한 돈 거래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들여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공식적인 조사, 정식 수사라고 했습니다. 관계기관, 그러니까 국세청, 그다음에 법무부, FBI를 포함한 합동수사팀 회의라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요거 처음 나가는 뉴스인데. 그렇습니다. 예, 처음 나가는 뉴스인데 이런 겁니다. 다스 얘기가 국내에서 많죠. 다스 누구 겁니까? 근데 이제 미국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스 누구 겁니까를 거기서 들었어요. 사법기관이. 다스는 영어로도 다스예요. 다스 누구 겁니까를 거기서도 들었고 그것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이 있고 그 자회사가 미국에 있다는 걸 알고 미국의 사법당국도 요 사안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전하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네. 사법당국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아이고, 신난다.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지난 6월에 이분 이제 미국 고위 관료의 멘트입니다. 지난 6월에 싱가포르 DBS 은행은 우리가 MB의 저수지가 있을 것으로 저하고 주준희 씨가 6년 전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예. DBS 은행에서 중국 HSBC 은행으로 넘어간 2천만 달러가 다스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싱가포르 계좌에는 포스코, 효성 등 한국의 대기업도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다. 이렇게. 이거 정말 이 이야기는 주준희 기자나 저나 상상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미국에 가서 그 사법당국의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예전에 저희 둘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싱가포르 뭐 어쩌고저쩌고 주장했었는데 다 음모론자라고. 예. 자. 연락이 두드러 맞았는데 거의 이때잖아요. 미국 사법당국에서 네. 보고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의원이 잠깐 멘트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포스코 효성을 P사의 H사로 얘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운영했고 해외 법인과 차명 비자금을 거래한 사실을 제보받았다. 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송영길 의원도 얘기했는데 이게 궤를 같이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한 발짝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더 들어가면 미국 수사기관이 MB의 계좌를 들춰보는 과정에서 수상한 계좌를 하나 발견하고 그걸 공개합니다. 공개했다기보다는 입수한 거죠. 네, 제가 입수했습니다. 네. 입수했는데 공개를 어디서 했어요? 여기 밖에 안 하는데. 이 계좌에 이 계좌는 이명박 대통령의 돈 거래와 관련된 계좌입니다. 계좌를 공개했는데 공개한 게 아니라 입수했다니까. 계좌의 명의는 홍석현 중앙일보. 여기서 좀 충격입니다. 예. 중앙일보 저도 JTBC 이야기 듣고 좀 충격받았는데. 예. 전 회장입니다. 그리고 홍콩 메릴린치 은행의 계좌번호 1370 거기까지만 하고. 땡땡땡땡.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1373 땡땡땡땡. 미국 사법당국이 국내에서 다스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에 있는 계좌를 들여다보고 의심 계좌를 찾다 보니 홍석현 계좌의 이름이 중간에 나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분발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법적 단죄도 피할 길이 없으며 재기 가능성 역시 없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경우처럼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권 말 자신의 당을 떠나야 했던 경우에도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전직의 출당만으로 보수 진영의 쇄신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바른정당 통합파가 명분을 얻었다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명분이 되긴 뭐가 됩니까? 합쳐야 지방선거도 해볼 수 있고 정부 여당에 맞서 존재감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박근혜 탈당을 대단한 사건이라도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친박 청산하고 보수가 재탄생하겠다던
거창했던 선언에 턱없이 모자란데도 페이스북에 올리신 건지요? 네, 세금이나 이제 세법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세금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인지. 네.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전문가가 이제 침묵하면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식견이나 이제 균형감 있는 전문가가 제대로 된 이제 논평과 분석을 해줘서 청문회에 앞두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맞는 말씀이신데 전문가들이 잘 안 나서잖아요, 보통. 글쎄요,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균형감 있는 전문가라면 네.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도 또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직접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좀 망설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세무사 단체를 이끌었습니다만은 많은 이제 세무사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저하고 거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조세개혁 부소장도 지내셨고, 예. 한국세무사구실 회장도 하셨고, 자격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는 전문가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너무 복잡한 세법이다 보니 정치적 공방 속에서 이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써서 이렇다라고 해설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쟁점을, 간단하게 추려 볼 테니까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그 후보자의 장모, 홍 후보자의 장모가 보유하고 있던 상가 지분을 딸과 손녀에게 나눠서 증여합니다. 네. 네. 그랬더니 이게 쪼개기 증여다. 예, 단어부터 뉘앙스가 그러니까 증여세를 덜 내려고 편법으로 꼼수를 부렸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쪼개기 증여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증여를 이제 일반인들이 빨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아마 쪼개기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대물림을 네. 위해서 어르신 연세가 이제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자손들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대물림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물론 대물림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계시죠. 네네. 근데 아파트라도 한 채 있다. 네. 집이라도 한 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네. 대물림 많이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재벌들이나 대재산가들이 이제 변칙증여나 상속을 하는 거는 문제지만, 네. 일반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아지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건강도 안 좋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증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죠. 이제 예, 그건 거거든요. 대단히 흔히 항상 있는 일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산업화 이후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해서 재산을 이렇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고 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증여나 상속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네네. 쪼개기 증여다. 왜 네네. 예를 들어서 딸에게 다 주지 않고 혹은 아들에게 다 주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줬냐? 이건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쪼개기라는 단어를 썼겠죠. 근데 할머니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를 비난하는 장모, 예, 그렇죠. 정확하게, 예. 그 장모님을 비난하는 건데, 그분이 이제 어떻든 증여의 당사자니까. 근데 세법에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손녀딸에게 이제 증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네. 예, 손녀딸한테 이제 증여한 것이, 예. 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냐. 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딸에게 25%, 손녀에게 25% 이렇게 줬죠. 예.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딸한테 한 거는 지금 쪼개기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손녀딸한테 한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하면 어떻든 세대 생략 증여가 이제 됐기 때문에 쪼갰다. 예. 근데 이제 그것 자체도 세법은 가산세도 아니고
뭐 금지된 불법행위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예. 30% 정도 세금만 더 내면 할증과세를 하면 인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할증과세가 됩니까? 특례도 아니고 예. 증여세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산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딸에게 50%를 주지 않고 손녀에게 딸에게 25, 손녀에게 25% 이렇게 주는 경우에 할증세가 붙나요, 오히려? 네. 딸한테는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제 자녀한테 준 거기 때문에 예. 할증과세가 안 되지만 손녀한테 증여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혹을 가지고 있듯이 세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줄었다라는 이제 관점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증여세만큼에 대해서 예. 근데 현재 가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세법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30% 정도 세금을 할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세대 생략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다 세법이 정한 대로 그것도 무슨 특례라든지 아니면 가산세라든지 뭐 금지된 불법행위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증여세법이 원리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절세, 그러니까 뭐 불법이냐 아니냐 얘기하다가 이제 불법은 아닌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절세를 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라는 이제 공격이 또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게 절세라면 할머니가 만약에 절세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예.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할머니가 만약에 절세만을 위하시는 분이다. 네. 그러면은요. 예. 뭐 손녀딸한테만 쪼갤 필요 없이 예. 예컨대 홍 후보한테도 쪼개고 또 다른 또 딸이 있잖아요. 증여받은 예. 그 따님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도 그 자녀한테 또 쪼갤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분이 다 받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뭐 10명, 20명한테도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세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이것보다 절세할 방법은 더 많다 이런 요지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왜 꼭 3명한테만 쪼개야 되는 거죠? 그게 2명한테 쪼갤 걸 3명한테 쪼갰기 때문에 많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5명, 6명 뭐 여러 사람한테 또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세율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손녀딸이라는 미성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세법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금만 더 내면 30% 할증과세만 된다면 손녀딸이 됐든 누가 됐든 미성년자가 됐든 뭐 다른 분이 됐든 다 가능하다는 거죠. 세법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절세를 위한 꼼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절세만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네. 절세 편법적인 꼼수를 부렸다고 하기에는 이거보다 절세할 방법은 많은데 이렇게 한 것은 절세만이 목적이었다고 공격하는 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문가가 볼 때. 네, 할머니가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 사람한테 사실은 세금 문제를 떠나서요. 증여를 누구한테 할 거냐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거죠. 그 관점을 놓치고 이제 그렇게 결과를 놓고서 이제 세금을 어떻게 얼마를 냈냐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게 참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증여 대상자가 정해졌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것 뿐이죠. 네, 그건 좀 중요합니다. 세무사 맞으시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장모가 딸에게 25%, 손녀에게 25%를 주겠다는 것은 장모가 딸과 외손녀에게 그렇게 주겠다는 의지의 문제인데 이게 사유의 관점에서 이게 절세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유가 그것을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또 근데 뭐 사유가 할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재산이다. 네. 그러면 사유가 그걸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민주사회에서 자기 재산을 사실 또 그 할머니는 제가 보기에는 재산이 뭐 한 30억 정도 이렇게 증여를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수성가하신 분이잖아요. 연세도 높으시고 우리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증여도 내가 누구한테 주겠다든가 뭐 이런 의지가 강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정 지분이나 이런 것들도 막 침해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 의지로 했다. 네. 그것을 가지고서 왜 그렇게 증여했느냐. 이것을 나머지 따진다는 갑자기 것이죠. 생각나는데 나머지 50%는 그러면 그 장모가 누구한테 줬죠? 딸한테 줬죠. 다른 딸이요. 그러니까 홍 후보자의 부인이 아닌 서영이라고 하나요? 예. 예. 아하. 그분도 예컨대 절세를 위해서라면 예. 그분의 자녀들한테 또 쪼갤 수 있었는데 예. 왜 안 하고 근데 물론 그러니까 뭐 이 손녀에 대한 뭐 그 장모의 의지나 사랑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장모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후보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 장모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다 자연스러운 거죠. 증여하고 싶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증여를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도 그것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증여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나도 더 달라. 아니면은 뭐 그건 다른 사람한테 또 줘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관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다른 세무 전문가의 반론도 혹은 뭐 문제 제기도 받긴 받을 텐데 네.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장모의 관점, 돈을 가진 사람, 물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두 딸에게 75%를 주고 외손녀에게 25%를 주겠다는 게 그분의 의지인데 그걸 왜 돈을 물려받는 그러니까 후보자의 관점에서 봐서 절세라고만 하느냐. 절세만의 목적이었다면 다른 딸에게 준 것도 나눴을 것이고 혹은 더 많이 나눴을 것이다. 예, 그 절세 세법은 이제 행정법이거든요. 행정법의 모든 그 구석구석에는 헌법의 가치에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할머니의 재산권, 사회재산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세금을 뭐 탈루했다고 보고 하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머니의 전적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또 한 가지요. 네. 그 절세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세무전문가 볼 때 다른 방법도 많다. 더 많이 절세할.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 이것은 장모 의지로 읽어야 한다. 그건 이해했고요. 네네. 또 한 가지가 지적되는 것이, 장모가 상가의 25%를 손녀에게 물려줄 때, 네. 그 경우에 이제 손녀의 부모, 그리고 여기서는 홍 후보죠. 홍 후보가 딸 대신에 그 증여세를 내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증여세, 그 돈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 네. 홍 후보가 딸한테 돈을 그냥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대납시키고, 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홍 후보 부인이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모녀지간 차용증을 쓴 거죠.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갚게 하고, 또 그 이자 부담을 지게 하고 원천 징수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처리해서 복잡한 이유가 뭐겠냐. 이거는 결국은 복잡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어떤 꼼수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네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문제는 이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실 증여받은 것 중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 보통 증여받은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중에서도 전체 부동산이 아니고 25% 지분 일부거든요. 지분의 아주 극히 일부 4분의 1 지분인데 그렇게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또 부동산 지분을 가지고서 뭐 예컨대 담보를 설정해서 대출을 받든지 세무사에다가 연부연납이나 이제 물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모두 다 공동 소유한 부동산 지분은 담보 설정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라도 현금을 장만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납부할 날짜는 다가오고 체납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홍 후보자의 부인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납세 의무자인 이제 딸에게 이제 세금을 낼 돈을 이제 빌려준 거죠. 근데 이제 왜 빌려줬냐? 차용계약을 했느냐? 그냥 주지. 이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딸한테 돈을 안 줬냐? 아까는 이제 그 쪼개기 중에서는 왜 증여를 그렇게 했냐고 하고, 홍 후보자의 부인한테는 왜 딸한테 돈을 증여를 안 했냐?
예. 그냥 주지 부모가 그걸 왜 빌려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빌려주면, 그러니까 그냥 주면 증여세를 또 내야 되니까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써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돈을 줄 때 뭐 자녀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뭐 결혼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가한다든지 하면은 전세자금이나 약간 주택 구입 자금이나 이렇게 생활자금이나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1억 정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 다 증여세 신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것도 실제로는 안 하죠. 실은 이제 세법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법에서. 이제 예, 증여공제를 빼고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만약에 증여세를 내려고 했으면은 그냥 딸한테 이제 대신 내주거나 이런 게 보통이죠,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요. 그렇게 왜 안 했냐고 묻는 거죠, 지금. 예. 예. 근데 이제 그 세금 신고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게 하고 이자까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여세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를 미성년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세무서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차용계약을 만들어 놓고 이자를 정하고 이자를 받고 세금까지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납부한 거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세무사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방법을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자 소득 원천징수를 매번 해야 되고요. 예. 또 이자를 매번 이제 갚아야 되고 또 이거를 뭐 상환할 때까지 얼만큼 오래 관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복잡하기만 하고 또 세무서에서 의심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여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분이 그런 방법보다는 이자 수도 나오고 하니까 이자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차용을 하겠다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많이 하는 게 네. 이자도 안 받고 원천징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원금도 안 갚을 것이다. 보통 이거 허위 계약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무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신종 절세 수단 기술 뭐 이렇게 보시는데 실제로 그거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모든 원천징수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세금을 직접 증여한 것보다 예. 결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자에 대해서 27.5%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그걸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미성년자가 이제 자력이 생길 때까지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요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상속을 하는 사람 장모의 의지이고 홍 후보자가 정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절세 수단이라고 하는데 다 합쳐보면 절세되는 게 아니다. 복잡하게만 하지. 네. 절세 그 자체의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이 많다.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게 직관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세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세금을 불법도 아닌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정확하게 낸 것이다. 자신의 방식으로. 이런 겁니까? 요약하면? 예. 차용계약을 하면은 보통 이제 이자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는 거죠. 어디 이제 세무사들도 대부분 다 이거 원천징수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해서 보통 그냥 세무서에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고 이자도 주고 세금도 내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지는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네네. 오셨으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을 테니까, 예. 저희가 또 반론 언제든지 받습니다. 만에 나오신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미국 상황 한번 짚어봐야죠. 저희 고정이었는데 최근에 저희 섭외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 그러세요? 저희가 섭외 한 10번쯤 그동안 했는데 그때마다 막 강연이 있다더니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옥의 뭐 조찬 모임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하필 그때 딱 예. 그러니까 무슨 저희가 7시 반 8시에 뭐 8시 반에 법자고 하는데 무슨 밥 먹고 있다는 조찬 모임이 7시 반 8시죠. 또 그런 식으로 맨날 조찬 모임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저보고 혹시 싸웠냐고. 아니 나도 통화를 해본 지가 오래됐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자, 앞으로 피하지 마시고요. 예. 체포영장 보낼 수가 있습니다. 블랙하우스를 봤냐고 저희 제작진이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아, 봤어요. 네, 2개 다 봤어요.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공장장은 오디오형이다. 네. 뭐, 좋았어요. 타이트샷만 좀 없으면은 더 좋겠다. 아니, 저도 왜 이렇게 얼굴 가까이 잡는지 잡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저희 집 TV가 별로 안 커갖고 네.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거를 막 65인치 이런 걸로 70인치로 보면 밤에 또 그것도. 그거는 폭력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테러예요. 네. 뭐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걸 물어봐 달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예, 후보 때부터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몇 명이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편지를 보내고 저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리고 뉴욕타임즈에도 메일을 보냈던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도 나왔다. 네, 얼마 전에 나왔죠. 네, 책도 나왔고 그 책에 참여한 또 사람들이 또 쟁쟁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 상태를 볼 때 핵버튼을 맡기면 안 된다. 위험하다. 네. 이런 식의 진단이 진지하게 미국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27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7명 그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제목이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예요. 네, 뭐 보지는 않았어요. 뭐 내용 이런 책이 나왔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뭐 사실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네, 뭐 자기밖에 모른다. 뭐 이런 새로운 건 없고. 근데 과대망상이다. 뭐 쟁쟁한 이제 학자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한테 잘 알려지는 그 스탠포드 감옥 실험 했었던 짐바르조 교수 있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여기에 아마 이제 저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회장했거나 이런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사실 미국에서 그 골드워터 룰이라고 해갖고 그렇죠.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심리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금기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골드워터라고 공화당 후보였는데 핵전쟁을 하자고. 베리 골드워터. 네. 4년도 선거에 핵전쟁을 하자고 그래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가서 얘기하다가 그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은 떨어지고 골드워터는 24년도에 떨어졌죠. 떨어지고 왜냐면 핵전쟁 하자고 그랬거든요. 공화당 후보인데. 그때 항상 뭐 미사일 크라이시스 뭐 이런 거 있었고 핵전쟁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들 저 사람 미쳤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소송에서 알고 계시네.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소송에서 이겨버렸죠. 그리고 나서 정신과 의학계가 이제 직업윤리로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정치권에서 이제 후보들 중에 직접 자기가 대면에서 상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정신적 평가를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룰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중차대한 위기가 아니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의 어떤 직업 윤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라도 이건 국가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해야 한다.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책을 냈죠. 뭐 내용 보면은 뭐 프로그램에도 다른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지만 뭐 굉장히 나르시스트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즉흥적이고 그리고 뭐 현실만 바라보는 곧 딱 즐거움만 보고 뭐 소시오패스 경향 등등등.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죠. 저희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저희 뉴스공장에서도 책에서 그랬어요. 뉴스공장에서도 미친 거 아닐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심각하게 이 사람으로부터 대통령 권한을 빨리 뺏어야 된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저명한 사람들이 나섰다. 지금 뭐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베스트셀러, 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그거 한번 얘기해 놓고요. 이게 뉴스공장에서는 오랫동안 얘기했던 건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로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크레이지라고. 네, 그렇죠. 그거는 전략이 아니라 실제 정신적인 문제라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략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 싶은 게 예. 전략이었으면 뭔가 나온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물론 이제 한국에서 약간 보수 성향 가지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나 북한 대하는 건 훨씬 더 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전략적이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불리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대에서 뭔가를 얻어놔야 돼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내 정치나 이런 데서는 별로 없어요. 얻어낸 게 없죠. 예. 지지율도 최저예요, 역대. 지지율도 최저고 지금 자기가 약속했던 거의 얻어낸 게 없는데 근데 유일하게 뭐 국제적인 부분에서 약간 힘으로 예. 사실 지금 뭐 미국이 세계에서 슈퍼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으로 해갖고 얻어내는 건 사실은 전략적이고 협상을 잘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자기가 힘을 써서 때리는 건데 그냥. 그렇죠. 예. 삥 뜯는 거죠,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니 전문가 박사님이라고 모셨더니 삥이라뇨. 저도 안 하는 그 전문 용어잖아요, 그것도. 전문 용어긴 한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가였으면 국내 정치로 많은 걸 얻어냈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없다. 현재. 그렇죠. 사실 네.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했죠. 자기 표 법안들을. 지금 이제 세금 개혁 법안이 이제 상하원에서 공화당에서 내놨고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 올해 안은 일단 힘들고요. 그 의회 의원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날들이 있고 자기네 지역구가 있는 날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날짜로만 따지면 한 4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의회에 있는 시간이. 근데 지금 하원하고 상원에서 내놓은 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과가 되더라도 컨퍼런스 커미티라고 해서 간직 상좀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물 건너간 거라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자기가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죠. 공화당 내에서 비토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략가라든지 그렇게 불리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외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데 그거는 미국이 워낙 힘이 세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와중이지 전략이 아니다. 뭐 나프타도 근데 지금 사실 교착 상태거든요. 네. 네, 원하는 대로 못 가고 있고. 원하는 대로 된 게 지금 사실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나날이 떨어져서 지금 37%예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37%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죠. 반대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더 많은 거. 예. 미국 대통령은 마이너스가 거의 없어요. 뭐 한 48, 47 요런 정도는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 시점에서 가장 낮았던 사람이 이제 빌 클린턴 정도 51% 이랬었는데 아직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7%면 상당히 낮은 거죠. 역대 가장 낮다고 지금 네. 뭐 최근 70년 사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와간 굉장히 낮다. 네. 그런데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 핵 협정 파기 이거 있지 네.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워싱턴 정관은 반응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란 핵협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워낙에 갈렸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부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마다 이걸 서티파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안 한 거잖아요. 인증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사실은 넣은 것 그런 이제 규정을 넣은 것도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이 제대로 준수를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를 패스해 버릴까 봐. 3개월마다 체크하라고 누르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반대로 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의외로 공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조금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나 약간 진보 측에서는 이란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이나 보수 측에서는 뭐 핵협정을 위반한 건 아닌데, 뭐 ICBM이라든지, 뭐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규정 중에 이제 일몰 조항 같은 거, 이런 게 조금 문제시 된다. 교체된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는 비난을 많이 받고. 국제적으로는 비난을 많이 받죠. IAEA에서도 이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그렇죠. 예. 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상황과 트럼프 현 상황은 어떤가 지금 짚어보는 와중인데.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왜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FBI 특검이 네. 측근을 기소했잖아요. 기소했죠. 궁금한 것은 이게 미국 정가에서 트럼프의 위기로 실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걸?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기소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뭐 러시아의 어떤 사주를 받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약간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매너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트럼프 캠프 조인하기 전에 뭐 우크라이나로부터 돈을 받은 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받은 게 친러 성향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트럼프 선거 개입하고 연결돼 있고 지금 이게 당장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가진 않았어요. 선대 본부장이긴 했지만 폴
프레지던트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그렇죠. 기소지 네. 이것이 트럼프로 연결된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돈 세탁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혐의하고 그다음에 FBI 위증한 거. 근데 사실 FBI 위증한 거는 사실 조금 이제 중범죄로 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긴 힘들고 뭐 뭔가 자꾸 이제 긁으니까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왜 우리 야구할 때도 보면은 홈런 한 방도 좋지만 이렇게 안타 쳐갖고 자꾸 투수 압박하면은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는 것처럼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당장 위기는 아니고 이것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네. 이 정도 분위기. 그렇죠. 예. 뭔가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탄핵 얘기 요즘 나와요? 탄핵 얘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해서 쫓아내기는 힘들어 보여요. 일단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미국 하원에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원을 가져오기는 민주당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중간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석을 좀 뺏기게 돼 있어요. 뭐 역대적으로 좀 그런 성향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만이라도 가져오게 된다면 한번 트라이는 해보지 않겠냐. 그런 분위기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안 되겠죠. 상원에서 안 할 테니까. 예. 그렇지만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거고 일단은 하원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된다면은 그 기간 동안 상원까지 가갖고서 이제 해결이 나는 기간 동안 트럼프는 사실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군요, 여전히. 뭐 있기는 있는데 될 거라고 보는 분위기는 이제 좀 많이 사그러들고. 우리도 탄핵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어떤 나라도 대통령을 실제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상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죠.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긴 하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간판으로 선거 치르는 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좀 불안해들 하는데 지금 37%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쪽 지지층에서는 예. 네. 소위 중도층과 진보층이 떨어져 나갔지. 네. 코와 공화당층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는 약간 좀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우리나라 지방선거 비슷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딱히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죠. 자,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방문 얘기를 해볼게요. 네. 미국에서는 이 동아시아를 한중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현재?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관심이 되게 없어요? 중요하게 아주 관심이 있다고 보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거잖아요. 미국을 네. 비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은 중국이죠. 그렇겠죠. 예, 미중 정상회담 이 부분이 이제 예. 어떻게 풀려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죠.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견제하는 게 중국이고 그렇죠. 실제로 현재. 예. 그리고 뭐 사실 일본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막 다툼이 있을 만한 이슈는 없어요. 가서 골프 치고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고. 일본은 이번에 제가 보기엔 일본의 관점에서 보다는 좀 망했어요. 이방카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으로서 트럼프의 심기를 이제 트럼프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방카가 하는 강연에 사람도 안 오고. 그렇죠. 통통 비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직전에 하와이 가가지고 진주만에 대해서 또 한마디 굳이 그건 하고. 약간 국내용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하필이면 또 미국에서 요 방일 기간 동안 테러가 나가지고. 밤새 지금 텍사스 교회에서 27명 지금 사망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마어마한 또 미국 충격사가 난리예요. 나왔죠. 최근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러게요. 테러가 이제 미국을 건너간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근데 이제 유럽에서 대부분 일어났던 테러는 뭐 외로운 늑대, 정말로 네. 테러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쪽이었는데 뭐 미국에서 최근 일어난 거는 사실은 뭐 하나 빼고는 다들 이제 자국 내 그냥 그렇죠. 불만. 예, 총기 난사 사건이죠 그야말로. 그래 뭐 총을 슈퍼에서 파니까요. 총알을 K마이트에서 월마트에서 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은 막 뭐 좀 해야 된다고 난리인데 오히려 총기 구입 숫자가 늘어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총기 규제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총을 사서라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 문화, 사회 컬처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총을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뭐 서부 개척 시대라든지 이럴 때 무법친 처녀가 많았잖아요. 그런 그게 데서 언젠데요? 200년 전에 우리 조선 시대예요.
그 얘기 라이트 들먹이는데 그냥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돈도 있죠. 예. 그리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NRA가 우리가 뭐 돈으로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기협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굉장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자기들 주장 논리죠. 그게. 네, 그거를 예. 굉장히 잘해요. 로컬에 가갖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선조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다. 총기를 네. 규제하면 안 된다. 네. 뭐 자기 방어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에도 있잖아요. 미국 헌법에. 그건 이제 해석하는 거에 좀 다르죠. 진보가 뭐 해석한 거, 보수가 해석한 거. 저는 이게 다 돈 때문에 돈이 원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 적어도 슈퍼에서 총알 파는 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슈퍼 진열대에 막 기관총 걸려있고 그런 건 정말 진짜 웃겨요. 근데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긴 해요. 오히려 그런 데서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 네, 하긴 하겠지만 그 발상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다른 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옆에서 배추 사고 그다음에 기관총 사는 거 아닙니까? 엄마 저거 사줘 하면서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여하간 뭐 얘기가 좀 샜는데 네. 한국 방문에서 그렇다면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한 미국 언론의 분석이나 혹은 뭐 대목은 있나요? 혹시? 많이 분석은 안 하는데 네. 일단 이제 북한 문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뭐 보고 그건 뭐 있고 당연한 근데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미국이 지금 거의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니만큼 방위 분담금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FTA는 거의 지금 뭐 우리가 꼬리를 많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그쪽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 경제 쪽 사람들이 뭐 문우신이라든지 뭐 나바로도 지금 안 오고 있고. FTA 관련 얘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이건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라이시저가 오기는 하는데 뭐 미국에서는 예, FTA를 정말 폐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폐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닌데 나프타가 지금 교착 상태다 보니까 코러스 FTA 갖고 어떻게 미끼 삼아 뭐 해보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는 않을까. 근데 뭐 미국 내에서도 반대는 좀 있어요. 뭐 이게 한국 한미 FTA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이득을 걷는 집단들이 또 공화당이 많기 때문에 뭐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접근을 하겠는데 뭐 공화당 오히려 인사들이 FTA 때문에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러면은 FTA 폐지도 쉽지는 않겠네요. 뭐 좀 두고 봐야죠. 예. 자,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에서 처한 상황과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 방문 잠깐 짚어봤고요. 이제 자주 나오실 겁니다. 네. 김지훈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줬다고 하니까 변호사비를. 네, 우선은 청와대 관계자가 변호인들에게 직접 돈을 줬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돈의 출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나섰다는 점에서는 청와대에 있던 금고, 그러니까 국정원 돈, 특활비, 거기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아마도 검찰도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이전 정권들도 사실은 청와대에 비용이 모자라서 국정원에서 가져다 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관행이다라는 주장인 건데 설사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관행이 아닌 게 청와대 재정은 총무비서관이 관정을 하고 출납은 실무 책임이 그 다음에 재무팀장이라고 있어요. 그 라인에. 근데 재무팀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국정원 이 특활비의 경우에는 돈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관행으로 갖다 썼다면 그러니까 직원들 뭐 명절 떡값이나 경력금 등등 그런 식으로 청와대 운영에 쓰였으면 당연히 입출금을 알아야 되죠. 재무팀장이. 근데 재무팀장은 입출금을 하지도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그런 돈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3인방과 대통령 정도만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끼리 나눠 썼다는 거 아닙니까? 3인방도 명절이면 뭐 3천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 진술도 나오고 청와대 운영과 무관한 거예요. 그 특활비가 관행이었다 하고 그 주장하고도 안 맞는 성격의 돈이었던 거죠. 네, 그와 관련된 정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봤다가 지난해 7월 달에 미르 관련된 재단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 상납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또 그런데 2달 있다가는 다시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을 해서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대통령이 지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내던 돈에서요 2배로 올려서 2억 원을 줬는데요. 이 돈을 당시에 정호성 비서관이 가져갔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요 이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 관사에 직접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3인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돈이고, 그리고 3인방에는 명절에 3천만 원씩 줬다는 거고, 3인방에 걔만 준 돈이 합쳐서 몇 억 된다는 것이고, 예, 전체 중에. 자기들끼리 해먹은 돈인 겁니다, 이건. 네, 재임 기간에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들을 다 샀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게 이 돈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예. 자기들끼리 해먹은 돈은 확실한 거고요, 예. 그리고 최순실이 여기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정황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배달 루트였겠죠. 예. 대통령 관사에 갖다 주면 대통령이 그걸 들고 나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달해서 줬을 것이고, 배달의 후보군으로는 또 몇 사람이 있어요. 이영선 전 경호관, 항상 가까이 있었던 윤전추 행정관, 이 두 사람은 특히 최순실과 연결고리이기도 하죠. 네, 직접 소개한 사람입니다.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요. 그 비서 3인방 중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전 물망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최순실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그러니까 라인 선상에 있었던 몇 명 없어요. 이영선, 윤전추, 정호성. 직접 라인 선상에 있었던 사람은. 이 후보군이 배달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렸을 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영선 전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을 70여 대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있었죠. 생각해 보시면 휴대폰을 한 대 사서 개설을 하고 요금을 내요. 그럼 대당 아무리 못해도 50만 원. 그게 후진폰을 샀을 리도 없잖아요. 일부러. 50만 원도 적게 사먹은 거긴 하지만 50만 원만 해도 3,500만 원입니다. 이걸 쓰면 비용이 나가죠. 당연히. 기본 요금만 해도. 기본 요금을 했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비용과,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는 비용, 개통하는 비용, 사용료, 한 5천만 원 정도는 좋게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을 자기 돈을 썼을 리 있습니까? 이영선 경호관이? 아마도 그 돈에 썼을 거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대포폰 중에 일부러 사용했다는 보도도 분명히 있었죠. 최순실 씨가 적어도 대포폰 관련해서라도 그 돈을 일부러 사용한 거는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심부름꾼들 찾는 게 이 사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분명히 개인적으로 쓴 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논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터넷에 박적박이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이었는데, 대략 9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인가요? 이렇게 되면? 예. 네, 내일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복귀가 맞죠? 원대 복귀. 예. 여기서 이제 꼭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김무성 전 대표는 유승민 의원을 당시 망설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있겠다고 한 유승민 의원을 최후에 끌고 나온 장본인이에요. 바른정당을 만들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만들 네. 때. 본인은 이제 좀 더 노력해보겠다. 새누리당이 남아서. 하던 유승민 의원을, 극구 끌고 나온 장본인인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나는 그렇다면 보수의 세계를 가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점을, 예. 기사가 쏟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서 다시 언급해 듭니다. 예.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자기가 다른 사람 돌아가도 자기는 유승민 대표 의원 옆에 남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첫 순서 2달째 고정 코너입니다.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은 일주일에 2번을 나오고 계세요. 최고의 고정입니다, 지금. 최다 출연 고정.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도, 사실은 이 다스가 누구 겁니까? 네, 여기서 시작됐고, 참, 진도 나갈 일이 많은데. 보따리가 많습니다. 예, 아직 내놓을 거 많은데, 지난주에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게 뭐냐고 막 화를 내신, 방송이 있었어요. 예. 잠깐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양심 고백인데 BBK 투자자문회사는 이미 있었던 거고 MB와 김경준이 LKE 합쳐서 만든 게 LKE를 비롯한 이뱅크 금융 포털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역의 펀드들은 되게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김경준이 이 돈을 유용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조작이나 유용이 들통이 나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사업 취소를 받으니까 그때 MB와 김경준이 헤어지고 헤어진 다음에 김경준이 만든 게 옵셔널 벤처스. 그 옵셔널 벤처스에서 19개의 유령 회사를 만들고 7명의 여권 조작을 해갖고 주가를 띄우고 유상증자하고 해서 300억을 벌어갖고 미국으로 김경준이 튀니까 그런데 2심에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2007년에 돌연 김경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여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걸 했다는 얘기도 많은데 발표를 했는데 그 이명 계약서가 조작임이 또 밝혀져요.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러니까 김경준이라는 국제 금융사기꾼 김경준, 에리카 MB가 당한 겁니다. 자, 보신 분들도 있고 인터넷에서 이 클립이 포털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때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썰전 유명한 JTBC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박형준 교수가 다스에 관해서 양심 선언이라며 양심이라뇨. 아유. 양심 선언이라며 다스와 관련된 나름의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MB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MB의 핵심 당사자들, MB 관련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이 딱 이런 거죠. 네,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실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MB의 선대위 대변인을 했었어요. 나경원 그 의원과 함께. 근데 박형준 씨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MB의 복심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방송 사고 수준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완전 MB 개인의 대변인 역할을 통해서 한 걸로. 그래서 봅니다. 저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네, 좋아요. 요 박형준 교수가 얘기한 프레임이 사실은 이명박 후보 시절의 프레임이기도 하고 검찰이 특검에서 발표한 프레임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10년 동안 주장하는 프레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두 전문가 분들이 벌떡이를 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간이 뭡니까?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3박 4일을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두세 가지 정도만 이게 이 프레임이 왜 사실과 다른가 짚고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도 발언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방송에 나와서 왜냐하면 다른 방송에서는 말이죠 박형준 교수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박형준 교수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 모르니까 저희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럼 박근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니까 관련된 사안들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멘트를 참 많이 과거에 했습니다. 자. 이 특활비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묶어서 지금 그래서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나오라고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방제 부인하겠죠. 네. 아마도. 네,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영선 전 행정관한테 돈 줬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이제 휴대폰을 닦아줬던 처음에 우리가 잊지 못하는 장면.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휴대폰을 몸으로 닦아서 건네준. 공손하게 건네준. 이영선 행정관이 사실상
최순실의 수행을 했고 비선 의료진들의 출입, 기치료 아줌마의 출입 등등을 담당했던 소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비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최순실 씨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중간 인물로 배달 루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예. 그러니까 안 오는 거겠죠? 네, 여전히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받고 징역 1년 나왔는데 법정 구속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구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야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강제 구인을 못 하겠지만 이 경우는 강제 구인 하겠죠. 당연히. 자, 여기까지가 주말 내내 나왔던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뉴스 몇 가지 묶어서 얘기한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다스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빌딩인 영포빌딩을요, 자신이 만든 청계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의 건물 입주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를 안 내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 플래닝이라는 곳입니다.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관없는 사실은 기부했으니까요. 예. 목적 사업에만 돈을 쓸 수 있는 재단인데, 그 재단이 이제 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구하고도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다스의 자회사를 거기에 들여서 지금 10년 가까이 무료로 건물을 쓰게 하고 있다. 네, 강남의 핵심적인 자리인데요. 거기서도 월세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수관계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예. 자, 그런 보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예, 또 이 빌딩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2008년에 BBK 특검 검사팀 중에서 한 명인 특검보가 이 사무실에 특검이 해산한 지 2달 만에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신이 특검했던 대상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바로 진짜 거의 직후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나 의심하게 하는 이런 뉴스가 이제 10년 만에 나오는군요. 10년 전 일인데.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전용 회선을 깔아놓고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을 수시로 열람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NLL 포기 발언으로 한창 논란이었었는데 그때 회담 자료를 들여다봤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27차례 열람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새누리당에서 한참 문재인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할 때였는데 그와 관련된 주장들을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출처가 청와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때 아주 많이 본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을 원격으로 열람한 게 그렇게 해서 총 3,000 몇백 번 정도. 네, 3,800여 번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하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 노무현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철저히 정치적으로 파멸시켜야 된다. 그래야 보수 정권이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그런 식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00번이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하루 10번씩 본 것이고, 5년으로 따져도 몇 번입니까? 이틀에 한 번씩 본 겁니까? 엄청나게 본 거죠. 매번 뭐 없나 싶어서 뒤져보고, 그걸 건수를 잡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 보수정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 보복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탄압을 하거나 뭐 보복당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보복이란 논리적인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물론 국가기록원 쪽에서는 규정대로 열람했다라고는 하지만요. 외부에서 이렇게 열람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거면 대통령 기록물 따로 관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원격으로 다 하는데 갖다 놓고 하지.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을. 자, 이건 전문가하고 따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요 사안은. 어쨌든 그렇게 열람했다고 합니다. 자, 뉴스.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하나, 둘 정도 제목 읽고. 네, 오늘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등 9명이요. 집단으로 탈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바른정당이 만들어진 지 9개월여 만에요.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오랫동안 오갔던 이야기라, 결국 숫자가 몇 명이고 언제냐가 이제 관심.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법적 단죄도 피할 길이 없으며 재기 가능성 역시 없죠.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경우처럼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권 말 자신의 당을 떠나야 했던 경우에도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전직의 출당만으로 보수 진영의 쇄신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바른정당 통합파가 명분을 얻었다 하는 식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명분이 되긴 뭐가 됩니까? 합쳐야 지방선거도 해볼 수 있고 정부 여당에 맞서 존재감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박근혜 탈당을 대단한 사건이라도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친박 청산하고 보수가 재탄생하겠다던 거창했던 선언에 턱없이 모자란데도 명분이 된다고 언론이 같이 퉁쳐주니까 정치의 연출에 언론이 같이 장단을 맞춰주니까 얼마나 정치하기 쉽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보수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로도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치가 후진 게 과연 정치만의 책임인가?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보셨어요? TV가 없어서요, 집에. 블랙하우스. 너무하네. 네, 오늘 인터넷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는데 그것도 안 보고 말이죠. 네, TV를 사주십시오. 이게 이제 HD로 보면 비주얼 충격이 대단해요. 지상파에 나올 수 없는 얼굴이 나옵니다. 아니,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저도 충격받았어요. 네. 이거 화면 자체가 불법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출당하고 사실은 서청원, 최경환 나가라고 하고 이거 사실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6개월 전에 우리 당에 친박 없다고 하면서 서청원 의원을 복당시킨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 자신입니다. 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 용서하고 하나가 돼서 대선 치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그 중에서 당원권 정지된 분들 그리고 그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윤상을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자, 했을 때 했을 건데요. 당의 친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소위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고 걷기 일부라고 했는데 당의 당헌당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청산한다는 친박은 없다고. 예, 이분들 고해야 한다고 하는 당사자였어요. 바로. 어쨌든 정치가 이렇게 뻔뻔합니다. 이런 면에서. 네, 근데 또 그저께는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바퀴벌레라고 다시 또 친박 세력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명분이 된다라고, 명분을 얻었다고,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죠. 예. 하지만, 절박하긴 하죠. 보수정당의 지금 사정이.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명분은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 스탠스는 원래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자, 오늘 뉴스 짚어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SBS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4억 원가량이 들었는데 전부 5만원권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탄핵 심판 때는 10명 정도였는데 이들한테 500만 원을 5만원권으로 줬고요. 또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는 한 사람당 많게는 1억 원 가까이를 모두 현금으로 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특활비냐 아니냐, 국정원에서 준,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통장이 있어요. 개인 통장이. 대략 뭐 10억 정도. 네, 그렇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급여가 들어갔던 1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4억이 빠졌는지를 일단 우선 체크해보면 거기서 안 빠졌다면 국정원 돈이거나 그죠? 아니면 최순실 씨가 이거 몇 달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장시호 씨에게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둘 다 수감돼 있는 과정에서 만나서 삼성동에 금고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인 삼성동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 가면 평생 먹을 돈이 있으니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나가면 거기서 돈을 꺼내서 정유라 씨 모자를 보살펴 달라라는 이야기를 검찰 조사 받을 때 했었죠. 그 돈이거나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저희가 즐거운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섭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 양심 고백이라고 했던 양심에 대한 단어부터 조금 다시 고쳐주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양심 고백이 아니라 양심 매각 아닌가요? 그런 얘기는 당사자가 있을 때 하시고요. 자, 그냥 사실관계 여기서 아주 많은데 굵직한 것만 얘기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BBK 이미 있었다는 거죠. 김경준 씨 혼자 사업하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만나서 이제 주장을 보면 김경준 씨는 99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몇 달 후 4월에 BBK를 만든다. 김경준 씨의 주장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다. 2000년 2월에 만났다. 이렇게 돼야 이제 BBK 설립한 뒤가 되거든요. 이후. 그래서 BBK 설립은 김경준이 한 거고 나는 안 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고수한 이제 박형준 교수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아닙니까? 2002년에 만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00년 2월. 2000년 2월에 만난 건 아니고 그 전에 에리카 김하고 이명박 씨가 미국에 건너가 있는 동안에 그때 그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직이 상실됐죠. 그 미국 가서 에리카 김하고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해서 아마 소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만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에리카 김 씨도 본인이 MB와 김경준을 소개해줬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그 김경준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나오면 아주 굉장히. 그건 이해갑니다. 가족끼리. 네, 그럴 수 있죠. 이 사건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은 동생의 마음이겠죠. 예. 자, 99년 4월에 BBK를 김경준이 설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모른다고 얘기했죠.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세웠다고 떠들고 다닌 게 바로 설립 직후부터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명함과 그다음 동영상과 그게 99년 지나서 2000년에 다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처음 만들 때 자본금이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5천만 원은 투자 회사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삼성생명 빌딩에 그렇죠. 17층에 그 회사를 만드는데 5천만 원으로 사실 그 안에 임대료도 다 못 내는 상황이잖아요. 보증금도 안 됩니다.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17층에 거의 전축을 썼거든요. 회사가 생기자마자 이 보증금도 못 낼 만한 작은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여기서 어떻게 사무실 엽니까? 근데 삼성생명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기거든요. 고르되. 네, 그렇죠. 예. 실제 그리고 삼성생명이 나중에 100억을 투자하죠. 그렇습니다. 예, 100억을 투자하고 이 얘기하니까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 소위 BBK의 투자자들이 다 김경준 씨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친구 그리고 동료 그리고 교회에서도 투자를 했어요. 진짜 웃긴 게 장신대 쪽에서 4억인가 몇 억 투자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교회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였죠. 여기. 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도 투자할 때 이명박 씨의 그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BBK가 좀 잘못되자마자 BBK에 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김경준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돈 그렇죠. 달라고 하고 고발하고 그다음에 내용 증명 보냈죠. 심택이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소송 대상을 이명박 씨와 그 김경준 씨 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일단
MB 쪽에서 김경준이라는 국제금융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든 다른 피해자들은 MB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했다고 주장했죠,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김경준 씨는 그 전에 국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던 그냥 펀드매니저였지. 예. 그리고 그때 나이 34살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보면은 심택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생명 사장도 고려대 동문이었고요. 하나은행 여기 돈을 넣은 당시 김승효 행장도 고대 동문이었죠. 네네. 예. 그 절친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장신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장로가 이 재단의 후원자이자 재단의 감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뜬금없이 장신대가 BBK 등장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관련됐던 곳이니까요. 더더군다나 BBK에 투자한 사람들, 이런 회사도 관련이 있지만 BBK 직원들도 모두 MB 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장부를 담당하던 사람. BBK 경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리였는데 어떻게 김경준 씨 겁니까 이게. 돈 관리를 했는데. 그리고 정관을 보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명박 MB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김경준 씨가